그날 나는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버림받았다. 이 거대한 집에서 나를 반기던 건 환한 샹들리에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과 의심뿐이었다. 눈앞에는 시어머니가 양쪽 팔을 깍지 끼고 서 있었고 남편은 내 표정을 보지 않으려 시선을 피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차분히 말했다.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외도한 적도 없고 이 아이는 제 남편의 아이예요. 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더니 말 대신 날카로운 비웃음을 흘렸다. 내가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 맨 위에는 선명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부정한 임신, 가문 명예 실추, 결혼 파기. 나는 종이를 읽을수록 숨이 막혀왔다. 이건 조작이에요. 분명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의학적으로 남편은 불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내가 임신했다. 남편은 여전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고 싶었다. 한마디라도 나를 믿는 문장이 듣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만하자, 하은아. 그 한 문장은 칼날이었다. 눈물이 번져 시야가 흐려졌지만 나는 애써 울지 않으려 했다. 여기서 우는 순간 약자가 되어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꺾었다. 오늘부로 너는 이 집과 아무 관계 없다. 너와 그 아이, 가문의 기록에서 지운다. 그 말과 함께 문이 열리고 비서가 내 앞에 내밀었다. 구두와 비서, 출입금지 명령서, 위자료 없음, 책임 없음. 내 손이 떨렸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며 물었다. 정말 이게 전부야? 그는 아주 천천히,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하지만 완전히 부서지진 않았다. 아니, 그때 알았다. 무너진 게 아니라 태어나는 중이라는 걸. 내 뱃속에서 작고 따뜻한 생명이 미약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아이만은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겨울 끝자락, 달빛이 서늘하게 내려앉은 대문 앞에서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손에는 겨우 꾸린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떨리는 손에 쥐어진 종이 몇 장. 그 종이는 나를 이 집에서 지운 증거였다. 출입 금지, 결혼 파기, 위자료 없음. 시어머니는 내 등을 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우리 가문의 피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 말은 눈보라보다 차가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남편이었다. 문 밖까지 따라오지도 않았고 잡지도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문이 닫히는 걸 멀찍이 바라보는 사람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문이 완전히 닫힌 걸 보고서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는 혼자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이면서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있었다. 눈물을 삼키며 나는 배 위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누군가에게 버려진 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선택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 무릎 꿇지 않겠다고. 이 아이를 위해 억울함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누가 옳았는지 세상이 알게 하겠다고. 그 다짐은 그날 밤 눈물과 함께 내 안에 새겨졌다. 그 아이가 내 삶에 찾아온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그날 이미 운명은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격한 감정도 거친 현실도 눈앞의 고통을 완전히 지우진 못했지만 어느새 나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단단해지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 한 달 전 나는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밤마다 히터를 더 켜야 했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지만 그래도 그곳은 쫓겨난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내가 머무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 끝에서 아이를 낳았다. 굵은 진통이 밀려올 때 나는 생각했다. 그 집은 내가 아이를 부끄러워하기 원했지만 나는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겠다고. 진통은 길었고 나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었다. 의사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호흡해요. 조금만 더 힘내요. 그리고 아이가 세상에 울음을 터뜨린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꽉 깨물며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작고 따뜻한 생명. 하지만 그 눈은 이상하게도 너무 깊었다. 신생아의 눈은 흔히 초점을 흐리게 두는데 윤재는 낯선 것을 스캔하듯 천천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다. 이 아이 눈빛이 다르네. 나는 가만히 웃었다. 세상이 그 애를 의심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먼저 확인하는 거겠죠.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나조차 그 말이 예언 같다는 생각을 했다. 며칠 후 퇴원 준비를 하며 내가 작성한 서류를 본 간호사가 물었다. 아버지 성함은 공란인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또박또박 적었다. 아버지 없음. 그건 복수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현실이었고 선택이었다. 한때 사랑이었던 사람은 책임을 버렸고 나는 버림받은 순간부터 혼자가 아니었다. 윤재는 내게 준 벌이 아니라 기회였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내 두 팔에 세상이 버린 존재가 아닌 세상을 흔들 아이가 있었으니까. 윤재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일자리를 찾아 움직였다. 경력도 없었고 학벌도 내세울 곳 없었지만 살아야 했다. 아이가 숨쉬고 있는 이 작은 집, 이 좁은 공간조차 지켜내려면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낮에는 카페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계산대를 보며 나는 아이를 키웠다. 힘들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기생충처럼 사치를 물려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땀 흘려 버티는 내 삶이 더 단단하다고 느꼈다. 윤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말을 시작하는 것도, 숫자를 읽는 것도,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평범하지 않았다. 돌잔치 대신 나는 조용히 초를 켠 작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말했다. 우리 윤재, 생일 축하해. 아이에게 놓인 촛불 하나. 그 작은 불빛 너머로 윤재는 깜짝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다. 작은 손가락으로 케이크 옆에 있던 숫자 양초를 바라보더니 또박또박 말했다. 하나, 둘, 셋. 나는 순간 숨이 멈추는 줄 알았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윤재는 숫자를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윤재는 숫자를 보면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고 머릿속에서 조합하고 정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3살 무렵 나는 장난감 블록을 주며 말했다. 집 만들어 볼까? 윤재는 대답 대신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블록을 쌓기 시작했다. 그 모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계단, 기둥, 창문, 층 구조, 마치 설계도 안에 들어갔다 나온 듯 질서와 구조가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 느꼈다.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의 재능은 언젠가 세상을 향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잔인하게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9해가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살았고 나는 여전히 2가지 일을 병행하며 아침 저녁으로 숨을 몰아쉬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지치지 않았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윤재는 그 나이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조용하고 관찰하는 성향이었다. 말도 행동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학교에서는 이미 수학 과정을 월등히 앞서갔고 담임 선생님은 몇 번이나 말했다. 어머니, 이 아이는 그냥 영리한 수준이 아니에요. 마치 머릿속에 수학적인 체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뿐 대단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윤재는 내가 키운 아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특별한 존재였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윤재는 평소와는 달리 문 앞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학교에 왔어. 나는 자세를 고쳐 앉고 물었다. 누구? 양복 입은 사람들이었어. 선생님이랑 얘기했어. 그리고 나한테도 질문했어. 무슨 질문? 윤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수열을 설명해 달라고 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 내 대답을 듣고 나서 표정이 변했어. 어떤 표정? 윤재는 손가락으로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놀람하고 욕심. 그 단어는 그 나이에 쓰기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었다. 나는 아이 가까이 다가가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물었다. 그 사람들이 혹시 이름을 말했니?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성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흔들렸다. 그 집, 나를 버린 집,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던 집. 그들이 다시 우리를 찾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 집은 과거의 나를 버렸지만 이번엔 상대가 달랐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다시 찾으려 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알아야 할 진실은 단 하나였다. 그 아이는 그 집의 피가 아니라 그 집의 미래였다. 며칠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택배가 올 시간도 아니었고 우리가 누굴 초대한 적도 없었다. 나는 윤재를 뒤로 숨기듯 자연스럽게 서게 하고 문에 귀를 댔다. 낯선 정장 소리, 낮게 들리는 말투, 익숙한 단어 하나. 재성그룹에서 왔습니다. 그 말은 내 몸속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를 다시 꺼내는 칼날이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상냥해 보이려 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뼈를 들여다보는 계산이 있었다. 한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강하은 씨 맞으시죠? 저희는 회장님과 부회장님을 대신해 아드님 윤재 군과 만나 뵙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나는 명함을 받지 않았다. 대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남자는 잠시 미소를 고치며 말했다. 윤재 군이 최근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특별 주목 학생으로 등록됐습니다. 그 소식을 우연히 듣고 지원과 후원을 돕고자 하는 의사입니다. 그 말은 포장된 사탕처럼 달콤했지만 안에는 독이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유지한 채 작게 숨을 내쉬었다. 강 씨, 이건 도움을 거절할 문제가 아닙니다. 재성그룹은 후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해당 아이는 그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 단어, 후계자.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들은 이미 알아버린 것이다. 윤재가 그 가문이 수십 년 동안 찾고 있던 유전자, 그 프로그램은 단순한 재능 발굴이 아니라 가문의 세대 교체를 위한 기준이었다. 나는 미소 없이 말했다. 그 프로그램, 그 아이의 아버지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못 들어간 줄 아세요? 남자가 멈췄다. 나는 이어 말했다. 당신들이 거짓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숨기려 했지만 표정은 이미 무언가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윤재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문 잠글까? 나는 뒤를 돌아 아들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세상에 태어난 첫날 병원에서 보았던 그대로였다. 조용하지만 깊고 두려움 대신 판단이 서 있는 눈. 나는 말했다. 응, 잠그자.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 문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강하은 씨, 이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의 이마를 살짝 기댄 채 작게 속삭였다. 그래, 이제 시작이지. 재성그룹 본사 회의실. 평소라면 차갑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일 그곳에 오늘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긴 테이블 앞, 가문의 상징이 새겨진 의자에 시어머니 최미란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아이를 직접 봤다면서요? 정장을 입은 비서가 침을 삼켰다. 예 부인. 확실히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수학적 사고력뿐 아니라 패턴 분석 능력도 비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아이의 혈통 확인은?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공식적 절차 없이 확신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쩍였다. 웃기잖아. 회의실 뒤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강도현, 하은의 전 남편이자 윤재의 생물학적 아버지.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 여자가 뭘 낳았든 그 아이가 우리 가문과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마치 오래 준비한 듯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내가 받은 불임 판정, 진짜라고 생각했냐? 도연의 얼굴이 일순 굳었다. 무슨 소리를 해? 그 검사는 내가 경영권 후보에서 제외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였어.
도연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의자 팔걸이를 천천히 움켜잡으며 말했다. 그 아이가 정말 그 유전형질을 가지고 있다면 넌 그 아이 앞에서 아버지도 후계자도 아니다. 도연의 표정에 처음으로 불안이 떠올랐다. 그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여자를 다시 끌어오겠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그리고 그 단어 뒤에 붙은 문장은 독이었다. 아이만 데려올 거다. 회의실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문제는 그 여자가 협조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도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답했다. 거부하면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시켜주면 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비서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듯 단 한 줄로 말했다. 소송 준비해. 그 말은 그 집안을 둘러싸고 있던 평온한 체면을 찢어버리는 첫 신호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상대가 그때에 버려진 며느리가 아니라 이미 상처를 무기로 삼은 단단한 어른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그들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답이라는 것. 며칠 뒤 우편함에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두꺼운 종이, 깔끔한 봉인, 그리고 한 줄. 재성법무팀. 손으로 종이를 만지는 순간 내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과거에 내가 느꼈던 무력함과 달랐다. 그건 싸우기 전 심장이 준비하는 떨림이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뜯어 안에 문서를 꺼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양육권 및 친권 반환 청구. 그리고 그 아래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도현. 나는 문서를 읽으며 웃음이 새어나왔다. 비웃음도 슬픔도 아닌 정확한 의미의 웃음. 그래, 결국 이렇게 오는구나.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는 고개를 돌렸다. 윤재가 서 있었다. 그 눈빛은 어린아이가 가진 순수함이 아니라 모든 걸 이해하려는 사람의 차가운 고요를 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나 데려가려고 하는 거지? 나는 숨도 섞지 않은 대답을 했다. 응. 윤재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다. 난 가기 싫어. 그 말은 단순한 감정도 단순한 고집도 아니었다. 그건 선택이었다. 나는 윤재 앞으로 다가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윤재야. 응. 그 사람들은 너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알아. 너라는 사람을 보려는 게 아니라 너한테서 뺏고 싶은 걸 보는 거야.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근데 엄마. 응.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져갈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우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윤재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아이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집안을 흔들 사람의 미소였다. 나는 서류를 접어 테이블 위에 두었다. 그리고 붓 대신 입술로 선언했다. 이번엔 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 윤재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럼 선택할게. 뭘? 아이는 단 한 줄만 말했다. 싸울게. 그 순간 과거에 버려진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은 아이를 지킬 어른, 그리고
그 아이는 가문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미래였다. 재판 당일 법원 앞은 생각보다 더 붐볐다. 카메라 플래시, 기자들의 웅성거림, 얇게 도배된 기사 제목들, 재성그룹 숨겨진 친자 논란, 버려진 전 며느리, 반격 시작, 후계 구도 흔들리나. 나는 윤재의 손을 꼭 잡았다. 윤재는 두렵지 않다는 듯 담담히 걸었다. 그 모습은 마치 법원에 오는 아이가 아니라 이미 판결을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 같았다. 법정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도연이 이미 앉아 있었다. 도연은 나를 보며 형용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불안, 당혹, 그리고 억지로 감춘 후회.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다.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띠며 말했다. 꽤 품위 있게 컸네. 그 아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굳이 말을 섞을 필요가 없었다. 잠시 후 재판장이 들어오며 법정이 조용해졌다. 의사 진행은 단순했다. 친권 반환 여부, 양육 능력 여부, 그리고 가장 핵심인 DNA 검사.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양측 모두 DNA 검사를 신청했다. 따라서 법원 지정 기관에서 당일 진행 후 결과가 나오면 다시 판단하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도 조용히 숨을 내쉬는 듯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길 거라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은 오만함이었고 그 오만함은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검사실로 이동하자 윤재는 의자에 앉아 침을 제공하는 절차를 차분히 따랐다. 의사는 말했다. 아프지 않습니다. 금방 끝나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 키트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옆에서 도연이 작게 말했다. 윤재야. 윤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빠야. 윤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말했다. 아빠는 선택이야. 태어났다고 생기는 관계가 아니야. 법정보다 더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다. 그 말은 아이가 아니라 그동안 상처받고 단단해진 사람의 언어였다. 그리고 그 언어는 그 집안에 날아든 첫 번째 균열이었다. 며칠 뒤 DNA 결과가 도착했다. 봉투는 두꺼웠지만 사실 판단은 단 한 줄이면 충분했다. 나는 봉투를 재판장에게 건넸다. 재판장이 문장을 읽는 동안 모두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 문장은 마침내 세상 위로 올려졌다. 친자관계 일치. 시어머니의 표정이 천천히 무너졌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속삭였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윤재는 들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DNA 결과가 공개된 다음 날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는 한동안 같은 단어만 반복했다. 재성그룹 후계 논란, 숨겨진 친자 존재, 버려진 전 며느리, 되돌아오다. 회사 주가는 흔들리고 뉴스는 연일 떠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본진인 재성그룹 본사에서는 급하게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신문과 보고서가 널려 있었다. 시어머니 최미라는 평소처럼 단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한 임원이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언론 대응이 시급합니다. DNA 결과가 확정되면서 이미 이사회에서도 윤재 군을 후계 1순위로 언급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임원도 말했다. 게다가 아이의 능력평가 결과가 단순한 영재 수준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결과가 나왔나? 임원은 서류를 들고 조심스레 읽었다. 국가 영재 판정 기준 상위 0.002%, 문제 해결 능력, 패턴 인지, 수학적 논리, 학습 속도 전 영역에서 최고치.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임원은 숨을 삼키고 마지막 문장을 말했다. 공식 분류는 특급 고성능 지능. 그 말은 재성그룹 역사에 없던 표현이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굳은 표정 위로 분노보다 먼저 지나간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가진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 권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도연이 급히 들어왔다. 그는 자리에도 앉지 않은 채 말했다. 진짜 그 아이를 회사에 데려올 생각이야? 시어머니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도연은 비웃었다. 그 아이는 절대 그 집에 안 와. 시어머니는 차갑게 답했다. 오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 하나를 아들 앞에 꺼냈다. 그 아이가 이 가문이 살아남을 유일한 후계자이기 때문이야.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시어머니는 이어 말했다. 아버지의 유전자 검사 기록 다시 확인해 봤다. 임원 둘이 숨을 멈췄다. 도연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설마 그 형질이 윤재에게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아이만 가지고 있다. 도연의 얼굴에 떠오른 건 분노도 질투도 아닌 패배의 표정이었다. 그 순간 회의실 안공기는 달라졌다. 그들은 이제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라 회복해야 하는 실수도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자산으로 윤재를 보기 시작했다. 그건 피로 생긴 관계가 아니라 권력이 만들어낸 오염된 필요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그 아이는 그 가문이 통제할 존재가 아니라 그 가문을 뒤집을 존재라는 걸. DNA 결과가 뉴스에까지 공개된 다음 날 우리 집 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정장 차림의 낯선 사람도 재성그룹도 아니었다. 문 앞엔 단정한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내게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내밀었다. 국가공인 아동가정 전문 변호사 장세윤. 나는 경계하듯 물었다. 누가 보냈죠? 그는 짧게 웃었다. 아무도 아닙니다. 제가 본 겁니다. 뭐요? 그는 카메라와 기자들로 붐비는 뉴스 화면을 가리켰다. 약한 쪽이 강한 쪽에게 휘둘리는 구조.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 이 싸움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나는 문을 열어 그를 안으로 들였다. 테이블 위엔 재성그룹에서 보낸 소송 서류가 놓여 있었다. 장세윤 변호사는 그것을 몇 장 넘기더니 말했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그리고 아주 더럽습니다. 더럽다니요? 그는 서류를 톡 치며 말했다. 이건 양육권 청구가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리고 데려가려는 전제형 서류입니다. 법적 절차를 갖춘 강제 데려가기죠. 나는 씁쓸히 웃었다. 놀랍지도 않네요. 그때 윤재가 방에서 나와 변호사를 바라봤다. 엄마, 누구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릴 도우러 온 사람이야. 윤재는 변호사 앞에 서더니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확신의 표정이었다.
아이의 시선이 다르네요. 나는 말했다. 원래 그래요. 윤재는 변호사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스스로 말했다. 법이라는 건 지킬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 말에 변호사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바뀌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그리고 이제부터 그 법은 너희 편이 될 거다. 그날 오후 우리는 공식 대응을 시작했다. 언론 발표문 준비, 공식 변호사 선임 공표, 재성그룹 측 강압 방식 증거 수집, 과거 부당 대우 기록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기자회견 문장을 정리했다. 첫 줄은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윤재가 그 문장을 읽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건 선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가 선언할 차례니까. 기자회견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 그리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셔터 소리. 나는 윤재와 나란히 섰다. 윤재는 두렵지 않았다. 그 눈빛엔 흔들림 대신 이 상황을 분석하는 냉정함이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켰다. 지금부터 전 재성가 며느리이자 윤재 군의 어머니인 강하은 씨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조용해진 회견장. 나는 준비해온 문장을 펼쳤다. 첫 문장은 이미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 나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재성그룹은 지난 9년 동안 저와 제 아들을 완전히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짓이라고 했고 제 아이를 존재하지 않는 혈통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틀렸다는 게 증명되자 제 아이를 데려가려 합니다. 나는 종이를 천천히 접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양육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버린 건 저였고 제 아이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뒤쪽 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소리가 회견장을 가로질렀다. 시어머니였다. 고급스러운 코트, 흔들림 없는 걸음.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단상 가까이 서며 말했다. 이건 오해다.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 나는 마이크를 들고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들이 위해 준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멈췄다. 과거에도 지금도 당신들은 우리를 가족이 아니라 소유물로 봅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정확하게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들의 가문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윤재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내 대신 말했다. 우리가 선택한 미래예요. 모든 카메라가 그 아이를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싸움은 더 이상 버려진 여자의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후계자의 등장 선언이 되었다. 기자회견 이후 재성그룹 내부는 빠르게 흔들렸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그리고 결국 그날 저녁 긴급 이사회 소집, 재성그룹 역사에서 후계 문제로 이사회가 열리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거대한 회의실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흘렀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를 잡았고 시어머니 최미랑과 그 옆에 앉은 도연은 억지로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무게 있는 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다. 재성그룹 창업주이자 윤재의 친할아버지 서진 회장. 오랜 병력으로 인해
공개석상에 거의 나오지 않던 인물. 그의 등장은 이 자리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결정의 자리라는 걸 의미했다. 서진 회장은 느리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회의실의 숨결까지 멈춘 듯했다. 모두 들었다. 그 짧은 문장만으로도 권력의 방향이 정해졌다. 서진 회장은 앞에 놓인 자료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 가문에 필요한 건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답했다. 회장님, 그 아이가 재성의 후계자가 되기엔 환경적 검증이. 검증? 서진 회장은 그 말을 되뇌더니 조용히 웃었다. 검증은 이미 끝났다. 그는 임원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아이의 수학적 사고, 패턴 분석, 학습 속도, 모든 수치가 회사 설립 이후 우리가 찾던 기준을 넘어섰다. 도연이 조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가정 교육도 받지 못했고 이 가문에서 자란 적도 없고. 서진 회장은 그 말을 잘랐다. 그건 이 가문이 그 아이를 버렸기 때문이다. 회의실 공기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서진 회장의 시선은 서류에서 천천히 하늘을 향하듯 올라갔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남겼다. 후계자 검증 절차를 시작한다. 그 말은 명령이었고 선언이었으며 재성그룹 역사에 남을 전쟁 개시 알림이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 위로 처음 떠오른 감정은 분노도 오만도 아닌 공포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깨달았다. 그 아이는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자를 빼앗으러 온 것이라는 걸. 후계자 검증 첫 테스트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장소는 재성그룹 내 최고 엘리트 연구진들이 사용하는 특수 분석실. 벽에는 수학 공식과 예측 모델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현장에는 연구원, 심리학자, 교육 전문가, 그리고 이사회 일부가 자리했다. 윤재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긴장하지 않았다. 그저 주변을 관찰했다. 눈으로, 귀로, 그리고 머릿속으로. 연구원이 다가와 말했다. 준비됐니?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 문제는 수열 분석이었다. 복잡한 패턴이 포함된 심한 난이도 문제. 연구원이 설명을 끝내기도 전에 윤재가 말했다. 정답은 4조 1592억 7360만. 연구원이 멈췄다. 계산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니? 윤재는 보드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숫자와 기호를 쓰기 시작했다.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흐름은 정확했다. 연구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하나의 숫자였지만 그 과정엔 논리, 규칙, 대칭, 축, 변환, 그리고 예측까지 포함돼 있었다. 도연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그건 그냥 암기한 걸 수도 있지. 연구원 중 한 명이 말을 끊었다. 암기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충격이 섞여 있었다. 이 문제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패턴을 감지하는 사람에 따라 규칙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연구원은 계속 말했다. 우린 지금 정답을 맞힌 것이 아니라. 그는 윤재를 바라봤다. 문제를 설계한 사람의 사고 체계를 복원한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심리학자가 두 번째 테스트를 건넸다. 이번엔 가설 기반 전략 실험이다. 문제는 단 한 줄. 그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많은 어른들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낄 질문이었다. 하지만 윤재는 종이 위에 딱 한 줄을 적었다. 정보를 모으고 감정이 아닌 확률로 움직인다. 도연이 씩 웃었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 윤재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아빠가 선택하지 못한 답이야. 그 한 문장은 성인이 아닌 아이가 한 말이었지만 말을 들은 순간 이 공간의 기준은 완전히 바뀌었다. 연구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심리학자가 결과표에 서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진 회장이 말했다. 충분하다. 그 말은 판단이었고 선언이었고 종결이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순간 윤재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어린아이가 아닌 선택하는 자의 태도가 있었다. 응,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윤재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시작이지. 검증이 끝난 날, 우리는 본사 상층부 회의실로 이동했다. 이곳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성그룹 외부 사람에게 허락된 적 없는 자리.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문 앞에서 안내 직원이 말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원하십니다. 나는 윤재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회의실 중앙엔 서진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와 도연, 이사회 멤버들도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공간 전체가 조용하지만 극도로 날카로운 긴장으로 가득했다. 서진 회장이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가 가문에 속할지 묻는 자리가 아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오늘의 질문은 단 하나다. 그는 윤재를 바라봤다. 너는 이 가문을 선택하느냐?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작은 아이 하나에게 집중됐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아이가 가진 미래에게 집중됐다. 윤재는 조용히 말했다. 선택하기 전에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서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거라. 윤재는 도연을 바라봤다. 왜 엄마를 버렸어? 도연의 몸이 굳었다. 윤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엄마가 혼자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 도연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오해가 있었어. 그땐 오해라면 윤재가 말을 이었다. 왜 확인하지 않았어? 짧고 단단한 질문. 그 말은 어른에게 던진 게 아니라 과거를 심판하는 법정에 던진 문장이었다. 도연은 결국 시선을 피했다. 윤재는 다시 말했다. 엄마는 당신이 버린 자리에서도 나를 키웠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우리는 아니요. 윤재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당신들은 나를 선택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내가 가진 가치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때 서진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넌 똑똑하구나. 윤재는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전 선택을 하려고요. 회의실 공기가 멈췄다. 윤재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가문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있는 쪽을 선택할게요. 그 말은 승리 선언이자 마지막 심판이었다. 서진 회장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그 선택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그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너는
가문을 지키지 못했다. 도연에게도 너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짧은 문장을 남겼다. 이제 재성의 문은 그 아이에게 열려 있다. 하지만 들어갈지 말지는 그 아이가 결정할 것이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도연은 마치 숨을 잃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가자. 윤재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집안이 우릴 버렸던 그날처럼 단 하나 다른 건 이번엔 우리가 잃은 게 아니라 그들이 잃었다는 점이었다. 모든 일이 지나고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 삶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윤재는 이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연구진들과 함께 학습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조건도 어떤 권력도 그 아이의 선택을 강요하지 못했다. 그건 이제 세상이 아니라 그 아이가 결정하는 길이었다. 나는 여전히 일했고, 여전히 밥을 해먹이고, 여전히 하루의 피곤함을 안고 살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 피곤함은 내가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어느 날 윤재가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뭐 하고 있어? 윤재가 종이를 보여줬다. 거기엔 넓은 구조의 건물 도면과 숫자로 계산된 구조 설계가 적혀 있었다. 새 연구센터야. 나는 웃으며 물었다. 재성그룹 거?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거.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흔들렸다. 그곳에서 뭘 할 건데? 윤재는 펜을 내려놓고 말했다. 나 같은 아이들. 천재?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능력을 가진데 환경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 나는 말없이 그 아이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상처와 성장, 그리고 따뜻한 목표가 있었다. 내가 던진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의미였다. 그날 오후 우린 산책을 나갔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햇살은 따뜻했다.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도연이었다. 그는 잠시 우리를 보더니 작게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지만 나는 그에게 더 이상 화낼 이유가 없다는 걸 느꼈다. 윤재가 말했다. 괜찮아.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윤재는 이어 말했다. 근데 용서하는 건 지우는 게 아니라 기억한 채로 다시 안 다치는 거야. 도연의 눈가가 떨렸다. 그리고 그 말은 그에게 마지막 문장이 되었다. 우리는 그를 지나쳤다. 과거는 거기에 남고 우리는 앞으로 걸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윤재가 말했다. 엄마, 응, 앞으로 재성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면 좋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세상에서 우린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을 거야. 윤재가 내 손을 잡았다. 이미 그래. 그날 나는 알았다. 복수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는 걸. 우린 걸음을 계속했다. 과거는 멀어지고 미래는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누군가의 기준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사연 라디오였습니다.